652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유연함의 힘. 저자 수잔 애쉬포드. 출판일 2023년 5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유연함은 새로운 성공 공식이다. 책 소개. 수십 년 경력의 리더십 전문가가 알려주는 성공의 비밀. 행동을 바꾸고 소프트 스킬을 익히며 일과 삶에서 성장하게 하는 간단한 비법. 일상 속 작은 실험 유연함의 기술을 시도하라. 조직 내 인사이동 때문에 준비도 없이 갑자기 리더가 된다. 회의 중 인간미가 없어 보였다고 상사에게 지적받는다. 프로젝트에 성공하려면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자녀 양육 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 몹시 난감하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거나 성장을 위해 대인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유연함의 기술을 적용하면 누구나 성장과 자기 개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애쉬포드가 안내하는 성장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유연성 강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그 다음 실험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그 실험에 관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라. 아울러 그 모든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관찰 추적하면서 필요에 따라 실험을 수정해도 된다. 유연함의 기술은 성장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기본 얼개로 언제든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수정해도 좋다. 이 기술의 백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미래에서 활용하는 데 있다. 유연함의 기술은 3과 1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구성된 종합도구 세트이자 최상의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애쉬포드가 제공하는 실용적이고 따끈따끈한 성장 지침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답이 되어준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이 책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끊임없는 성장만이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성공과 성취로 가득한 삶을 꿈꾸는 모든 이를 위한 안내서.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 개인적으로 꿈꾸는 목표를 실현하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마련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누군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반면 누군가는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는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진행해야 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책의 목표는 인생의 모든 경험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누구나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성장은 신중한 행동과 검토,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성찰, 감정을 처리할 시간, 후속 행동 계획 수립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유연함의 기술이 된다. 유연함의 기술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일생에 몇 번 없을 중요한 프로젝트나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지도 않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험에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어렵거나 고통스럽지도 않다. 작은 실험 하나하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따라가는 일은 즐거운 과정이 될 것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공하고 싶다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체득하라. 난관을 회피하지 말고 실패에서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또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취약점을 마주해 개선해야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런 준비 없이 새로운 상황에 내던져지더라도 모든 경험을 즐기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수잔 애쉬포드. 대학원 교수 경영학자. 수잔 애쉬포드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조직행동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시간 대학 로스경영대학원에서 조직행동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에서 8년간 교수로 근무한 후 1991년 미시간 대학 교수진에 합류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로스스쿨 선임 부학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부학장,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이 MBA 프로그램의 교수진 이사,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관리 조직학 과장을 역임했다. 경영학회저널의 부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편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2002년에는 학술, 교육 및 실무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교수와 실무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회인 전미경영학회에서 상위 1% 학자에게 수여하는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경영에 대한 탁월한 학술적 공헌을 인정받아 경력공로상을, 2020년에는 OB 부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애쉬포드는 셀프 리더십, 적극성, 상향식 변화, 리더십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로스스쿨의 MBA 프로그램에서 협상 기술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여성 커리어 전문기관인 인포럼의 최고 경영진 프로그램과 시카고의 선도적 여성 임원 프로그램에서도 강의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난 20여 년간 성공적이고 널리 존경받는 조직을 이끌도록 누군가를 도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그 조직의 운전대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당신은 리더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매기 베일리스가 딱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 설상가상 베일리스가 도전해야 하는 과제는 세 가지였고 모두 똑같이 위압적인 데다 나쁜 일은 몰려온다. 라는 속담처럼 일과 삶에서 한꺼번에 닥쳐왔다. 베일리스는 자신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의 수뇌부에서 벌어진 커다란 변화 때문에 첫 번째 도전을 맞이했다. B2B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 옮기니 기반의 유명 교육회사 징트레인의 공동경영 파트너였던 베일리스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회사도 나날이 번창했다. 고객과 직원이 계속 늘어나고 매출과 수익도 동반 성장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베일리스에게는 희한한 버릇이 있었다.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직속 직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온 것이다. 베일리스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공동경영 파트너인 스테스에게 말했어요. 직원은 얼마든지 뽑아도 좋아요. 단 당신 직속이어야 해요. 베일리스의 제안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게 마련이고 베일리스의 정돈된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테스가 갑자기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스테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한테도 좋은 일이었을까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제 어쩌지? 모두 나한테 업무를 보고하게 됐잖아. 베일리스는 베테랑 경영자이자 뛰어난 조언가였다. 그는 이제껏 거래처의 리더들이 리더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팀 전체가 베일리스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리더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까다로운 고객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끌어주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상충하는 여러 전략적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모든 일이 온전히 베일리스의 손에 떨어졌다. 베일리스는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회의가 들었다. 회사 창업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지금의 리더십과 대인관계 기술만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회사 일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사적으로도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충분히 예견한 일이었지만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었다. 막내딸이 타지의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베일리스와 남편은 25년이 넘는 결혼 생활 중 처음으로 빈 둥지를 지키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충격을 받았다. 베일리스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2번이나 더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이 올 위험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베일리스의 직무 능력을 저해할지도 몰랐다. 그는 회사, 가정, 건강에 닥친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와 개인으로서 효율을 발휘해야 했다. 베일리스는 두 가지 답을 찾아야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토록 감정이 날뛰는 힘든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개인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베일리스의 답은 많은 것을 좌우할 예정이었다. 먼저 자신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테고 가족, 동료, 고객도 영향을 받을 게 분명했다. 베일리스가 제 손으로 세운 회사는 물론이고 그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긴 직원들의 성공 여부도 그 대답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매기 베일리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 역시 새로운 기술, 통찰,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베일리스처럼 갑자기 성장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특히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불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데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닐까? 이 책에서 제안하는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하라. 장담하건대 당신은 자신조차 몰랐던 모습과 능력에 눈뜰 것이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때 필요한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다. 유연함의 기술을 배우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책에는 매기 베일리스와 당신, 나 같은 보통 사람이 소프트 스킬 대인관계, 인적자원 관리, 팀 구축,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기술을 총칭함 옮기니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대거 수록했다. 우리에게는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 탁월한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리더십, 적응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소프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 능력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세계적인 회계 및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인적자본 동향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응답자의 92%는 소프트 스킬을 직원 유지, 리더십, 의미 있는 문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꼽았다.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맞닥뜨린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려면 이런 기술은 필수다. 비영리 단체, 교회, 지역 사회 조직, 가족 등 형태와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집단에서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재료는 같다. 여기서 원재료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경험을 말한다. 이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즉 소프트 스킬은 경험에서 배우고 통찰력을 키우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이 소프트 스킬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도와준다. 유연함의 기술은 당신이 일과 삶에서 더 효율적으로 살도록 안내한다. 즉, 개인에게도 효과적일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누구든 더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효과를 증명하는 기둥은 총 3개다. 첫째, 유연함의 기술은 이제까지 내가 상호작용해온 학생, 차세대 리더, 고위 리더와의 경험에 토대를 두었다. 둘째, 지금껏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개발하도록 도와준 다양한 연구에 기반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내 학생들이 존경하는 사람과 리더를 상대로 75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연함의 기술은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일무이한 자기 개발법이라고 자부한다. 유연함의 기술에는 다른 자기 개발 기술과 확연히 구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주도성이다. 쉽게 말해 자신이 성장의 주인이라는 의미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왜 성공하고 싶은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습이나 자기 개발 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명칭에 있다. 유연함의 기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각자의 욕구, 필요, 자원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직무, 상사와의 관계, 지역사회의 단기 프로젝트, 자녀 양육, 결혼 생활, 종교활동 등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한 뒤 한동안 쉬고 원할 때 다시 시도해도 된다. 세 번째 특징은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을 이용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기술을 새로 개발하려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또 회사에서 잠재력이 큰 인재로 인정받아 해외 업무를 맡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까? 앞서 말했듯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좋은 원재료가 있다.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일상의 경험을 활용해 개인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유연함의 기술이 그 길을 열어준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개발법 중 하나. 큰 프로젝트를 짧은 주기로 나눠 신속하게 반복하고 반복 주기를 계속해 나가며 기능을 하나씩 추가로 개발하는 방법 옮기니의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유연함의 기술은 하나의 반복 주기인 스프린트이고 육상에 비유하면 장거리 마라톤이 아니라 하나 이상의 단거리 경주를 반복하는 기법이다. 마지막으로 유연함의 기술은 재미있다. 자기 개발은 무겁고 비장한 개념이 아니며 위압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과정도 아니다. 유연함의 기술은 실험이 핵심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 실패와 실수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시도한다. 아무리 세상 일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실험 하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꿀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실험이 하나둘 축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서 놀라운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신선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문제 접근법, 참신한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또한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실험하는 내내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당신의 면면을 즐겁게 탐구할 수 있다. 이제까지 비즈니스 안팎에서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했다. 정규 경영학 석사 이후 MBA 과정 학생들은 컨설팅 과제의 기본 얼개를 짜기 위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했다. 최고 경영자 MBA 과정의 학생 수백 명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 평생 활용할 전략으로서 유연함의 기술을 배웠다. 또 각자의 조직에서 이를 활용한 사람도 많다. 이렇듯 목표가 달라도 그들 중 상당수는 유연함의 기술이 개인과 리더로서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유연함의 기술은 일상의 활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독창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들은 이것만으로도 유연함의 기술이 놀랄 만큼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연함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매기 베일리스가 삼중고로 힘들어했던 때 유연함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된다. 베일리스는 유노멀이 침투한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베일리스는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부터 설정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신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파악한 후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지 깊이 고민했다. 베일리스는 자신의 리더십에 두 가지 약점이 있음을 걱정했고 각각의 목표를 따로 정했다. 첫 번째로 주위 사람의 의견과 아이디어에 더욱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또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로 생긴 지독한 스트레스를 포함해 개인적인 도전에 맞서기 위한 목표도 정했다. 마음 챙김과 감사하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기 훈련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물론 베일리스는 목표 달성이 힘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뻔했다. 10중 8구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될 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연함의 기술 첫 단계에서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하나 이상 선택해야 한다. 일단 목표를 설정한 다음 어떻게 달성할지 결정해야 한다. 베일리스는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행동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하나 이상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 말이다. 드디어 첫 번째 실험 기회가 찾아왔다. 회사가 오랫동안 총애하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리더로서 베일리스에게 닥친 도전이었고 몹시 두려워하던 상황이었다. 베일리스는 평소에도 나쁜 소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게다가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까지 겹쳐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되었다. 물론 그 직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직원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했고 적절한 시간을 두고 퇴사 의사를 통보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베일리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하기까지 했다. 그 직원을 그토록 신뢰했는데 왜 하필 이때 등을 돌리는 걸까? 베일리스가 단독 리더로서 우뚝 서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처음에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예전에 베일리스라면 부정과 분노의 나락으로 떨어질 법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베일리스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목표를 상기했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대신 이 상황에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베일리스는 신중하게 반응할 방법을 계획한 다음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해당 직원의 후임을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의도적으로 자제해 보기로 했다.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 걸음 물러나 조직의 인적자원 전략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사안을 바라보았다. 또한 이 변화가 어떤 긍정적인 기회를 가져왔는지 포착하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고민했다. 마침내 베일리스는 팀 전체와 머리를 맞대 해당 직책의 직무 기술서를 다시 작성하고 퇴사 예정자가 업무를 인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외부 인재를 신속히 영입하기로 했다.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려는 베일리스의 의도가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 변화는 놀라운 보상을 가져왔다. 베일리스는 자칫 재앙이 될 뻔했던 사건을 조직 내 인적자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바꾸어 놓았다. 베일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새로운 행동이 가져온 영향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아니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야 했기에 팀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했다.
그뿐 아니라 베일리스는 그동안의 경험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서 경험을 대하는 자신의 사고방식에도 깊이 관심을 기울였다. 실패할까 전전긍긍하거나 기술을 처음 이용해보면서 마치 전문가인 양효과를 증명하려 안다라는 태도를 버렸다. 대신 이 일을 이용해 무엇이든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자신을 채찍질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최종 목표인 학습과 성장까지 가는데 감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정 조절에도 공을 들였다. 요컨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 생각하며 통제하려 노력했다. 베일리스는 이렇게 유연함의 기술 6단계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6단계는 유연한 목표 설정, 실험 계획 수립과 실행, 피드백 수집, 체계적인 성찰, 마인드셋 관리, 감정 조절이다. 가치 있는 모든 노력이 그렇듯 유연함의 기술이 인도하는 학습의 여정 역시 순탄하지는 않다.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덜어는 좌절도 경험한다. 하지만 매기 베일리스는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일과 삶에서 긍정적이고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냈다. 현재 베일리스의 회사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베일리스의 리더십 기술도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 이 모든 것은 유연함의 기술 중 핵심인 실험과 성찰에서 얻은 통찰과 지식 덕분이었다. 나는 유연함의 기술에서 기본이 되는 6가지 개념을 하나씩 설명하고 유연함의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각계각층 사람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와 기법도 소개하려 한다. 이 책에는 개인적 효율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느라 애먹었던 신임 관리자, 경력의 정점에 올랐으면서도 지속해서 학습하고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최고 경영자, 이후 CEO, 국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변호사 출신의 한 외교관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 고비에 직면했던 젊은 어머니, 미국 국방부를 위해 새 임무를 성공시키는 동시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던 실리콘밸리의 거물 등이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자신의 효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평생에 걸쳐 계속 학습해야 했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로부터 도움을 받아 뭔가를 배우는 동시에 효율도 거머쥐었다.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이 책의 목표는 성장 비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개인 효율을 개발한다. 라는 말의 뜻부터 알아보자. 이는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하고 요리를 더 잘하고 기계를 잘 만지고 뜨개질을 잘하는 등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기술이 익히기 쉽다는 말은 아니다. 비교적 간단 명료한 데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책도 많다. 다만 자기 개발, 경청 기술 향상, 리더십 개발 등은 이런 기술보다 익히기 어렵다. 이런 활동은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고 소프트 스킬을 배우려면 요령도 필요하다. 왜 그럴까? 개인이나 대인관계의 효율은 타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뿐 아니라 그런 효율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내면과 외부 상황을 모두 민감하게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신 자신의 기분과 편견,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가치관, 대인관계에 존재하는 힘의 역학, 조직 문화 등을 명민하게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개인 효율을 키우기 위한 거의 모든 노력은 리더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개인 효율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해 주변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상처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화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경험도 아니다.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한다. 새로운 교훈은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예전의 교훈을 다시 상기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효율과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경영자 코치 제리 콜로나가 경고하듯 성장은 고통을 준다. 그렇기에 성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이다. 성장하려면 의식적으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욕구단 개설로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 맞다나 이를 반복해야 한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성장하고 싶다면 안전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IBM CEO인 버지니아 로메티의 말을 새겨듣자. 성장과 편안함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다. 성장 동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심리학계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곤 한다.
그런 양분법 중 하나로 사람들을 동기에 따라 예방지향형 현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안전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형 옴기니과 향상지향형 무언가를 개선하려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바라보는 유형 옴기니으로 나눈다. 내 큰오빠 스티브는 예방지향형 인간이었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스티브는 자신의 가족과 그들이 누리는 혜택을 보호하고 손실을 피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있었고 이 동기가 그의 이력을 견인했다. 항공우주 분야에 종사하던 스티브는 회사가 자신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우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최신 지식으로 무장한 누군가에게 밀려날까 봐 전전긍긍했다. 스티브는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했다. 그의 전략은 제대로 통했다. 스티브는 대체 불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기술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은퇴했다. 경력 내내 한 우물만 파는 것은 오늘날 매우 보기 드문 성취다. 반면 내 큰딸 엘리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찾는 전형적인 향상 지향형의 성향을 보인다. 무엇보다 엘리는 자신의 정신과 성격에서 새로운 면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를 사랑했다. 가령 어떤 병원에 근무했을 때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정원 가꾸기나 감성지능 강좌에 등록했다. 또한 해부학을 더 공부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 해부학 강좌도 들었다. 훗날에는 어떤 조제약 스타트업에서 품질 관리자로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 직무 연관성은 전혀 없었고 그동안 귀가 따갑게 들었던 프로그래밍 언어를 완벽히 습득할 수 있을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아마 당신도 위의 두 성향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당신의 성장 동기는 극도로 경쟁적인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비롯하는가? 아니면 자신을 재창조해 새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 열정에서 비롯하는가? 물론 두 동기 모두 같이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사례가 증명하겠지만 평범한 일상의 어려움도 평생 한 번뿐인 극적인 경험도 성장 동기가 될 수 있다. 가령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을 때 우연히 결승선에 서 있다가 다친 사람은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예전의 직무 수행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듯 상황에 떠밀려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필수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도 있다. 존 호이츠가 그런 경우였다. 호이츠는 조직심리학자 지미 단독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짐은 호이츠를 사무실로 불러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다. 나는 곧 프랑스 동부로 2주간 휴가를 떠날 생각이네. 지금까지 잘해왔듯 내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회사를 부탁하네. 나는 앞으로 8년만 더 일하고 60살이 되면 은퇴할 계획이니 그때부터는 자네가 전적으로 회사를 맡아주면 좋겠네. 그 후 짐은 프랑스로 떠났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바람에 호이츠는 곧장 회사를 운영해야 했다. 호이츠는 안간힘을 다해 버티다가 불현듯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경험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이다. 그는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했다. 심지어 신속하게 성장해야 했다. 오해하지 마라. 성장 동기를 얻기 위해 충격적인 외상이나 커다란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 구성원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직무 수행, 상사의 지시 이행 등 일상적인 조직 생활 중에는 센스 메이킹 사람들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옮기니 이 일어나고 성장 동기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성장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한다. 가령 실제 당신의 모습과 주변에서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격차를 메우고 싶다는 동기가 생긴다. 어떨 때는 존 호이츠처럼 환경이 변해 불편한 상황에 놓인 나머지 동기를 얻기도 한다. 혹은 롤 모델로 삼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에 성장 과정이 촉발될 수도 있다. 요컨대 성장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기가 무엇이든 유연함의 기술은 당신이 학습 목표를 이루는데 유익한 도구가 되어준다. 성장하다라는 동사는 나이를 먹다다 처럼 차츰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 책의 목적에서 보면 그 정의는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꿈꾸는 자아상도 있고 일도 잘하고 싶으며 세상에 영향력도 발휘하고 싶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차츰 성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리고 그런 성장 과정에는 신중한 행동, 결과 검토,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성찰, 그 과정에서 야기된 감정을 처리할 시간, 후속 행동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유연함의 기술이다. 왜 유연함의 기술이 필요한가?
나는 누구나 성장하고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증명해준다. 나는 다트머스 대학 터크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첫 발을 떼고 처음 8년간 대인행동을 가르쳤다. MBA 2학년 학생의 인기 선택 과목이었던 그 수업에서 나는 학생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또한 그들이 사회로 나가 일을 시작할 때 각자의 우선순위 목록에 지속적인 학습이 들어가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뿐 아니다. 나는 매우 독특한 컨설팅에 참여할 행운도 얻었다. 비공식적으로 대인관계 훈련소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교수진으로 참여한 것이다. 대인관계 훈련소는 개인적인 효율과 씨름하는 경영자를 위해 뉴햄프셔주의 어떤 숲속에서 3일간 개최되었다. 교수진이 경영진에게 제공했던 일련의 훈련 덕분에 최소 한 명은 새 사람이 되었고 해고될 위험에서 벗어났다. 미시간 대학 로스경영대학원으로 옮긴 후에는 협상을 가르쳤다. 협상은 비즈니스의 필수 능력으로 영향력 발휘와 관계 구축부터 공감, 소통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효과적인 개인 기술을 포함한다. 그런 다음에는 동경영대학원의 수석 부학장이 되었다. 이른바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혼자 사무실을 쓰다가 갑자기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된 팀 관리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니 개인 효율이 내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개인 효율과 대인관계 효율의 개선 필요성을 절감해 유연함의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나는 성장 가득한 생산적인 4년을 보낼 수 있었다. 나는 생생한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어 학장실을 떠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리더십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내 주 임무가 되었다. 무릇 리더는 광범위한 대인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사고 과정, 경험, 편견, 선입견, 감정, 행동 등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가 어떤 리더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듯 리더십은 접촉 스포츠다. 당신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상대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적 효율을 개발하지 않으면 리더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외길을 걸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개발했고 덕분에 나는 4가지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자아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왜 누군가는 성장을 포기할까? 평생 동안 성장하는 사람의 원동력과 비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바쁘고 도전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여정은 학자인 내게도 소중한 기회였다. 나는 그런 경험 덕에 사람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일련의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정립했다. 조직의 일원이든 아니든 리더십 능력을 키우고 싶든 효과적인 협업 능력을 키우고 싶든 직무상 문제에 봉착했든 단지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서든 모든 사람이 이를 위해 내가 찾아낸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유연함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개인적 효율을 높이는 과정은 복잡하다. 핵심은 복잡한 과정에서 유연함의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효율을 높인다는 말은 성공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 스킬을 익힌다는 뜻이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책에 소개한 방법이 일과 삶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다. 그리고 유연함의 기술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무언가를 목표로 삼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그걸로 끝이다. 나는 앞서 소개한 여러 경험에서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냈고 그중 몇 가지를 직접 연구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모든 접근법을 하나로 묶는 촉매제는 따로 있다. 한 장에서 알아보겠지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은 책이 아니라 바로 경험이다. 이 책의 저자인 나도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어쨌든 이 책은 우리가 스스로 최대한 성장하기 위해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어라. 삶과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인 사람이 되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공들여 만든 물건을 판매하고 새 팀을 구성하고 동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원하는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찾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효율에 달려있다. 이런데도 자기 성장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에서 맹목적으로 달릴 뿐이다. 물론 그 방식으로 학교에서 줄곧 우등생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에 입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라.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배움도 끝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까지 그들은 세상의 요구를 성실히 따르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계속 성장할 길을 알려주는 지침이 없어 방황한다. 사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진정한 학습 여정이 시작된다. 그 순간부터 성장은 당신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당신은 성장하기 위해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하고 몰입해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과 경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를 조던 제퍼스라고 부르자. 제퍼스는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어떤 신소재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대학원 시절 자신의 멘토였던 한 교수에게 이 교훈을 배웠다. 그 교수는 제퍼스 말고도 많은 학생의 멘토였는데 제퍼스는 그 교수의 멘토링 기법이 희한했다고 말한다. 그들 중 누구도 교수와 단둘이 대화하거나 수업 외 시간에 어울린 적이 없고 그 교수가 학업이나 경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조언해 준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교수는 수업 안팎에서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아무도 자네들을 도와줄 수 없네. 자네들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 평생 가르쳐야 하네. 자립과 회복 탄력성을 강조하는 그 교수의 메시지는 명백하다. 자기 개발의 주인이 되어라. 결과를 말하자면 그 메시지는 제퍼스에게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단기적으로는 그 덕에 제퍼스가 화학공학도로서 대학원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었다. 제퍼스의 동기는 총 60명이었는데 23명만이 무사히 석사 학위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교수의 메시지는 졸업 후에도 제퍼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2009년에 대침체기가 찾아왔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극복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아마 교수님의 가르침이 없었더라면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행동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안타깝게도 성장의 토대가 되는 도전을 피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변화를 많은 희생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로스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조직 문화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퀴는 이렇게 말했다. 평화와 월급을 위해 입 다물고 죽은 듯이 있어라. 조직에 성장하라고 강요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 그러면 조직도 당신에게 성장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앤 라모트는 자전적 에세이에서 변화를 향한 거부감을 조용히 고백한다.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성장과 변화는 늘 아프다. 그래서 나는 성장과 변화를 무조건 거부한다. 그런 아픔을 감수할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다. 이 두 태도는 모두 크게 잘못되었다. 성장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게다가 성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는 내 사견이 아니다. 자신이 성장한다고 생각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연구가 있다. 자기 성장감은 경험에서 어떤 체계와 의미를 찾게 하고 자신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과 적응력을 높여주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안녕을 강화한다. 그뿐 아니다. 자기 성장감은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떨어뜨리며 삶이 일관되었다고 느끼게 해 심리적 안녕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삶의 일관성을 확신하면 자신이 직면한 도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그런 도전이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긴다. 대기업 종사자에게는 주도적 자기 개발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로부터 많은 조직은 자사의 필요를 충족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보유하기 위해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확실히 덜 투자하고 있다. 그나마 직원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도 잠재력이 크다고 여기는 소수에게만 집중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소수에 들어가지 못한 구성원은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입장에 내몰린다. 경영자 코칭과 리더십 개발 분야의 권위자 랄프 시몬의 말을 들어봐도 이런 선택과 집중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나는 자신을 개발하는 1차적인 책임이 구성원 각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 이를 촉진해 줄 일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미시간 대학 학생처 부처장인 로이스트 하퍼도 시몬과 같은 의견이다. 하퍼는 자기 개발과 경력 개발을 극대화할 방법을 조언해 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발전에 당신보다 더 깊이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누구도 그래야 할 의무가 없고요. 내 말을 오해하지 마라. 당신이 개인적으로 성장하든 말든 조직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은 조직과 대체로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밝힌 연구도 있다. 조직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관한 각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장을 측정하는 기준까지 결정한다. 또한 조직은 우리를 응원하고 독려함으로써 성장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의지를 꺾음으로써 성장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나는 2장부터 7장까지 각 장에서 유연함의 기술이 제공하는 문제 접근법을 하나씩 해보아려 한다. 8장에서는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환경을 활용하는 법을,
9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장 여정을 도와주는 방법을 알아볼 예정이다. 그리고 10장과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장의 무대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상황과 문화적 환경을 깊이 탐구하려 한다. 아울러 기업을 비롯해 다른 조직이 구성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이디어도 제시할 생각이다. 특히 이 2장에서 소개하는 지침은 구성원의 성장을 독려하고자 하는 모든 리더와 건강하고 성장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우리는 로이스터 하퍼에게 앞으로 무엇을 더 배우고 싶은지 물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시 하퍼는 미시간 대학 학생처 부처장으로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한 욕심은 없었을 것이다. 전체 경력을 놓고 봐도 부처장은 상당한 고위직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 하퍼의 대답을 곰곰이 새기길 바란다. 하퍼가 자기 개발과 학습과 성장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 편견이 공감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읽는 능력도 키우고 싶어요. 그들이 내게 정말로 바라는 게 뭔지, 그들이 정말로 알고자 하는 게 뭔지 찾고 싶어요. 하퍼의 대답은 유연함의 기술이 가진 장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낸다.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하퍼는 자신의 약점을 정직하게 진단했다. 하퍼는 자신에게 공감과 경청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열심히 고민 중이다. 아마 조만간 생각을 끝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퍼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긴 다음 이를 더 개선하기 위해 성찰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나는 당신도 하퍼처럼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 여정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 책을 선택했으니 당신은 이미 중요한 첫발을 뗐다. 이제부터는 이 책에 담긴 유연함의 기술에 담긴 비밀을 풀어가면서 그 여정을 계속하는 일만 남았다. 건승을 빈다. 경험은 가장 훌륭한 스승. 자신을 공인된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고등학생 시절 생물, 화학, 물리를 좋아했고 대학원에 진학해 열정 넘치는 연구자이자 문제 해결사로 성장했다. 그런데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트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비즈니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감수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제 이 사람을 제프 파크스라고 부르겠다. 고전하는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듯 파크스의 회사도 벤처캐피털 투자 재원이 고갈되기 전에 서둘러 첫 제품을 출시하려고 필사적이었다. 당시 회사는 3가지 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는데 파크스는 그중 전망도 기대도 가장 낮은 제품 개발팀을 이끌게 되었다. 제품은 합성 분자의 하나로 자라면 의료계에 상당한 족적을 남길 가능성이 있었다. 파크스를 제외하고 팀원은 총 4명이었고 하나같이 매우 똑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팀 안팎의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사내에서 경험이 제일 부족한 데다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방법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한 명은 대학에서 과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파크스의 팀은 실험실 크기, 장비 수준, 예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팀 중에서 자원 상태가 최악이었다. 파크스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CEO는 어깨를 으쓱하며 싫으면 관두라는 투로 말했다. 좋아,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자네 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고 5명 모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겠군. 그게 좋겠나? CEO가 이렇게 나오니 파크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파크스는 리더가 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로 했다. 즉, 자원은 부족하지만 팀원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다. 이후 몇 달간 파크스와 팀은 외로운 전투를 계속했다. 무엇보다 파크스는 팀이 도전에 직면할 때마다 팀원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도록 독려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임상실험의 수행 방법을 찾기 위해 구식 실험 장비의 용도를 변경했고 수시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열어 서로를 자극하면서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기를 썼다. 가끔은 처음 시도하는 일도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직접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어차피 사내 다른 직원들은 시간에 쫓기는 데다 덜어는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유익한 지침과 피드백을 기대하기도 언감생심이었다. 이에 파크스의 팀은 각종 대학과 정부의 규제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비롯해 관련 지식이 풍부한 외부 정보원을 발굴해 정보 기반을 구축했다. 그 결과 파크스의 팀은 사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제품을 출시했다. 덕분에 회사의 구세주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덤으로 업계 전반의 동료에게서 폭넓게 찬사를 받았다. 오늘날 파크스는 당시의 경험이 경력을 넘어 인생까지 바꾸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 전에는 자신이 팀 플레이어가 아니었다고 자평했다.
예전에 나는 팀 단위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혼자 일할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늘 생각했죠. 하지만 뜻하지 않게 팀의 리더가 되면서 나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팀원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프 파크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과 삶에서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리더가 많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다. 위대한 일을 해 세상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나 때로는 주변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파크스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스타트업에서 팀의 리더가 되어 새롭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회사는 자원을 제공해 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음에도 뒷짐을 지고 구경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가 보기에 파크스는 잠재력이 큰 인재가 아니었다. 그는 프로젝트 관리, 팀 구축법,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지지해주는 동지나 조언을 해줄 멘토도 없었다. 본보기로 삼을 만한 롤 모델도 없었다. 그는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깊은 물속에 던져졌다. 이 경험은 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준 동시에 도전 의욕을 자극하고 많은 교훈을 주었다. 마침내 파크스는 스스로 물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을 겪으며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행동하면서 배워라. 제프 파크스가 이루어낸 여러 성취는 오늘날 리더십 개발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로 통하는 무언가를 증명한다. 대다수의 리더는 리더십의 핵심 내용을 책상이 아닌 경험에서 얻는다. 이는 리더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적 효율은 물론이고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복잡한 기술을 익히는데도 언제나 경험이 정답이다. 30년이 넘도록 경영대학원에서 소프트 스킬을 가르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명백한 사실이다. 학기 초 내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 있다. 내가 경청의 기술을 소개하면 에이, 그건 상식 중의 상식이죠. 하며 끼어드는 학생이 꼭 있다. 더러는 조금 더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이런 회의적인 비판자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다. 소프트 스킬의 기본 원칙은 단순 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원칙을 실천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업 중 역할극을 통해 그런 기술을 시도해보면 학생들도 차이를 깨닫는다. 그리고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이를 더욱 실감한다. 그들은 소프트 스킬을 이해하기는 쉬워도 이를 잘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상황에서 해당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의 경험은 불변의 진리나 상식 등을 살아있는 구체적인 교훈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교훈은 머릿속 깊이 각인되어 도전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소환된다. 이런 식의 학습법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이 리더십 개발 전문가다. 오죽하면 이른바 70-20-10 법칙이 그들의 단골 레퍼토리일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법칙이라기보다 경험에서 얻은 통찰이다.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조사 결과도 있다. 큰 성공을 거둔 관리자에게 좋은 관리자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좋은 관리자가 되는 방법의 70%는 경험으로 20%는 멘토나 동료 같은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반면 책이나 수업 등 책상에서 배운 방법은 겨우 10%에 불과했다. 리더십 교육가들은 경험을 강조하는 70-20-10 법칙을 사랑한다. 더 나아가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며 이 법칙을 이용하는 전문가도 많다. 한때 성장 잠재력이 큰 사원을 외부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던 조직도 이제는 더 쉽고 새로운 방법에 눈을 떴다. 미래의 리더에게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업무를 맡겨 직접 부딪히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겨준다.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확률이 가장 큰 업무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 리더십 연구가들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일을 자처했다. 그들은 학습을 극대화해주는 고난도 경험의 속성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일에 착수했다. 사실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집단, 자선조직 등 다양한 환경의 구성원에게 자극받는 경험도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심지어 이는 문화를 초월해도 효과가 있다. 인도, 중국, 싱가포르 3개국에서 학습 기회로 이어진 경험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을 촉발한 경험은 모두 몇 가지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경험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경험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리더십 연구가들은 도전 의욕을 크게 자극하고 학습 효과가 큰 경험은 6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익숙하지 않은 책임을 떠안아라. 팀 워크숍 개최.
업무상 중대한 변화,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신제품 출시 계획 수립 등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일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당신은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새로 주어진 책임은 당신이 광범위한 기술을 개발할 확률도 높여준다. 처음 대면하는 상황을 다루어야 할 때 할 일은 거의 정해져 있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에 접근하라. 그런 다음 효과가 있다고 확인한 행동과 접근법을 당신의 도구함에 넣어라. 이것이 핵심이다. 익숙하지 않은 책임이 포함된 경험은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 변화를 주도하라. 무언가를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중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조언해왔고 조직에서 중대한 변화를 이룬 수많은 리더가 효과를 장담하는 방법이 있다. 알고 싶은 대상에 변화를 주어라. 이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개편, 미개척 시장으로의 진출 등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은 좋은 학습 기회다. 변화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현재 상태가 어떤지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어째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 변화를 바라보는 구성원 각자의 반응을 살펴야 하며 그들이 변화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심리적 정서적인 이유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최대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알아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일은 미래의 많은 리더가 맞닥뜨릴 가장 도전적인 상황이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 중 하나다. 부담이 큰 일에 도전하라. 모든 업무가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다. 어떤 업무는 위험과 보상 수준이 이례적일 만큼 클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또 어떤 업무는 가시성 업무 가시성은 해당 업무가 어떤 상황이고 어디까지 진척되었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옮기니 이 특히 커서 리더에게 감시의 눈길이 집중된다. 리더는 업무의 성패에 따라 사후 비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쏟아지는 찬사 덕에 구름 위를 거둘 수도 있다. 제프 파크스가 스타트업에서 고전하며 수행했던 역할이 이런 직무에 해당한다. 불화와 논쟁에 잠식된 지역 사회 조직에서 비전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전 단계를 이끄는 등의 일도 마찬가지다. 부담이 큰 도전은 당연히 정신을 집중하게 만들므로 당신은 그 일에 주의와 에너지를 오롯이 쏟게 된다. 궁극적으로 그 경험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경계를 초월하라. 경력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 부담이 큰 도전이란 어떤 일일까? 아마 조직이나 제도, 전문성의 경계를 초월해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중간관리자고 어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고위 경영진의 지지는 물론이고 타 부서 동료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당신이 조금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의 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있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이런 종류의 업무를 잘 해내려면 의사소통이나 설득같이 당신만의 효과적인 도구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된 모든 집단의 구조적 복잡성과 미묘한 문화 차이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처럼 경계를 초월해야 하는 일은 미래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굉장한 무대일 확률이 크다. 이때 하는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귀중한 자산이 된다.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라. 인종, 민족, 성별, 문화, 배경, 가치관,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는 장단이 존재한다. 먼저 오해와 갈등이 생길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생산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확률도 커진다.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전 세계가 연결되며 문화 감수성이 중요해진 세상에서 인적 다양성을 품은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리더는 갈수록 늘어난다. 나는 1990년대 중반 다양화된 세상에서 리더가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당시 나는 미시간에 본사가 있는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교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회사는 세계 곳곳에 진출의 지사를 두었지만 정작 사내의 많은 관리자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조차 벗어난 적이 없었다. 회사는 우물 안개구리 같은 관리자들이 해외 지사에서 근무할 때를 대비해 국제적인 사고방식과 감각을 키워주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짐작한 대로 이는 교육하는 나나 교육을 받는 관리자 모두에게 힘든 도전이었다. 그들은 이제껏 거의 접해보지 못한 낯선 사고방식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또한 그들은 이 과정에서 삶과 세상에 관해 자신이 이미 확립한 가정을 되짚어보고 심지어는 몇몇 기존 가정의 의문을 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시간은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 안팎에서 수많은 리더가 맞닥뜨리는 것과 똑같은 뛰어난 학습 경험이었다. 예컨대 어떤 지역 사회에 이슬람교도가 꾸준히 유입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즈니스 리더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조직과 자원봉사자들도 이슬람교와 그 종교 특유의 예배 방식 그리고 독특한 식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적어도 이슬람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역경에 직면하라. 배움과 성장의 토대가 되는 경험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역경이다. 잠재적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역경은 나머지 5 요소와는 확연히 결이 다르다. 아마 당장은 무관해 보여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2008년 세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었을 때 리더로서 총대를 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핵심 동료와의 껄끄럽거나 적대적인 관계, 당신보다 직책이 높은 데다 막대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거물급 인사가 반대하는 프로젝트, 자원이 부족한 지역 사회 조직 등을 이끌어야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역경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든 역경은 사실상 당신의 패기를 시험하는 무대다. 당신이 이를 경험하며 성장 가능성에 눈뜬다면 다시 없을 학습 기회가 된다. 내가 최고 경영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곧잘하는 훈련이 있다. 삶의 궤적을 훑어보는 훈련인데 이 과정에서 그들 중 상당수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한다. 나는 그들에게 각자의 일과 삶에서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를 간략히 적어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소규모로 조를 나누어 자신의 목록을 발표하게 하고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가치를 도출해냈으며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게 한다. 이 훈련의 결과는 매번 똑같다. 각 조직에서 한자리하는 그들은 모두 잘 나갈 때가 아닌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는 참으로 역설적이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암울한 순간을 피하는 데 쏟으니 말이다. 진실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역경에 처한 당시에는 그 교훈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다가 역경을 이겨내거나 후에 다시 떠올렸을 때 비로소 그 일에서 얻은 교훈을 깨닫는다. 인적자원 관리자들은 이처럼 구성원들에게 자기 개발을 촉발하게 하는 요소를 두루 갖춘 경험을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관리자는 그런 경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재력이 큰 직원을 그런 경험에 노출시키려 열을 올린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종종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을 간과한다. 지금부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경험은 언제나 훌륭한 스승인가? 리더십 연구가들은 도전적인 경험이 어떻게 학습을 촉진하는지 보여주는 지식을 계속 축적해왔다.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도전 경험과 리더 육성 사이에 얼마나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도 진행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건의 연구에 집중해보자. 두 연구 모두 2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가들은 참가자들이 도전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업무 경험을 점수로 매기게 했다. 그런 다음 연구가들은 제3의 관찰자를 불러 각 참가자가 리더십 기술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 짐작하겠지만 제3의 관찰자는 대개 참가자의 상사였다. 둘 중 한 연구는 코넬 대학에서 인적자원 관리를 가르치는 리사 드래고니가, 다른 연구는 미시간 대학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 스콧 데루와 애리조나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네드 웰먼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먼저 드래고니 연구부터 살펴보자. 드래고니는 2가지 결과를 얻었다. 첫째, 두 점수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관리자는 자신의 직무가 도전적이며 자기 개발을 촉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리더십 기술을 더 후하게 평가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참가자의 어떤 리더십 기술을 평가했을까? 포괄적인 비즈니스 지식과 통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용기, 주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능력까지 리더십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술이 포함되었다. 둘째, 참가자들의 리더십 기술 점수는 경험의 양이 아니라 질에 따라 달랐다. 단순히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도전적인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리더십 기술 점수가 달라졌다. 이제는 스콧 데루와 네드 웰먼의 공동 연구를 알아보자. 그들의 연구 결과는 드래고니가 알아낸 결과와 닮은 점도 다른 점도 있었다. 데루와 웰먼도 드래고니와 마찬가지로 매우 도전적인 직무는 기술 개발이라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경고했다. 그들은 도전 난이도가 최고일 때 긍정적 영향이 오히려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전 난이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람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해 보인다. 데루와 웰먼은 나름의 원인도 제시했는데 매우 도전적인 경험은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주체를 학습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현상은 인지 능력과 비즈니스 능력보다는 대인 기술에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는 듯했다. 데루와 웰먼은
때로 도전은 성장을 촉진하는 대단한 축복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지점이 있다. 라고 말했다. 데루와 웰먼이 과도한 도전의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대부분의 리더십 전문가는 도전과 학습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된다고 믿는다. 특히 앞서 소개한 도전 의욕을 자극하는 특징을 더욱 완벽히 반영한 경험일수록 학습 가능성이 더 크다고 확신한다. 단, 행동 주체가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선행 조건이 있다. 학습 동기가 어째서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학습 동기야말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냐고? 대부분의 사람이 리더십을 키우고 싶어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욕구는 단지 욕구일 뿐 새로운 경험을 학습의 발판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지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필요하다. 예컨대 감당하기 벅차지만 커다란 보상이 기대되는 도전이 눈앞에 있다면 역량 격차를 메우고 싶다는 동기를 쉽게 품는다. 제프 파크스가 스타트업에서 겪은 경험이 확실한 사례다.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학습이나 성장 동기를 품는다. 정상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큰 만족을 얻는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싶은 욕구가 학습과 성장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도전과 학습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던 대부분의 전문가는 학습 동기를 가졌다는 전제하에 매우 도전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수준 높은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모두 아는 유일하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습 동기를 가진 사람이 매우 도전적인 직무를 맡으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능력과 리더십 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다. 스스로 리더십을 개발하라. 위대한 리더를 육성하고 싶다면 해당 동기를 가진 사람을 한계치로 내몰고 시험하면서 도전적인 직무를 맡기면 될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리더십 연구가들과 그들이 추천하는 리더십 개발 방법론은 이 문제의 절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부족한 절반의 답이 있다.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연함의 기술의 핵심이다. 경험에서 남들보다 유독 많이 배우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경험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통찰과 기술을 얻는 능력은 미래의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또한 그런 능력은 일과 삼양 쪽에서 고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짓는다. 애덤 브라이언트는 뉴욕타임스의 일요판에서 코너 오피스라는 칼럼을 오랫동안 담당했다. CEO나 임원의 사무실을 뜻하는 칼럼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브라이언트는 매주 CEO를 인터뷰했으니 조직의 고위급 리더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가 꼽는 리더십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학습을 향한 의지다. 그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CEO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조직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코너 오피스, 즉 CEO의 전유물 같은 전망 좋은 사무실로 직행하는 확실한 길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하지만 브라이언트는 그런 가정 자체를 뒤엎는 대답을 들려준다. 누군가를 조직의 꼭대기로 올려보내주는 확실한 경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장담합니다. 오히려 CEO들이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CEO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서 의미를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오늘날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브라이언트의 통찰에 공감하고 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핵심 원동력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려는 자세다. 직무의 종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어떤 목표를 추구하든 마찬가지다. 조직에서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을 때도 지역 사회나 가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싶을 때도 그렇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 경영대학원 명예교수 모건 맥콜 주니어는 2010년 리더십 개발에 관한 최근 자료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증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배울 때 더 많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조직이 학습 친화적인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든 조직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지원하든 그 기회를 활용해 성장할지 말지는 각자가 선택할 몫이다. 이 결론을 보고 약간 위축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거나 배우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각자가 막대한 자기 주도권과 힘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신은 회사가 잠재력 큰 제목이라며 당신을 미래의 리더로 인정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 도전적인 해외 근무나 부담도 보상도 큰 전사적 프로젝트를 맡겨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 중이든 그것을 활용해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게다가 이것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시작할 수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이든 업무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든 생전 처음 리더가 된 신임 관리자든 심지어 경영자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던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당신은 일상의 경험을 활용해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능력을 진일보시킬 기회와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하려면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배우고 싶다는 단호한 의지. 어떤 경험에서든 반드시 의미를 이끌어내겠다는 굳은 의지다. 제프 파크스는 지원조차 거의 없는 환경에서 타고난 성격과 본능의 의지에 팀원을 돕는 한편 경험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누구나 파크스처럼 할 수 있다.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을 미천 삼아 창업을 할 수도 있다. 도전을 발판 삼아 성장할 기회를 맞이하고서도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쩔쩔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파크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든 최소 한두 차례는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결과는 둘 중 하나다. 몇 년간 좌절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끝끝내 성공하는 사람. 한두 번 실패한 후 아예 포기하거나 자신의 역량을 증명할 또 다른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 경험은 누구에게나 교훈을 주는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의 기술의 핵심이다. 성찰하여 삶의 질을 높여라. 우리는 유연함의 기술의 일부로서 학습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성찰에 집중했다. 이외에도 성찰을 하면 다른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바로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부터 연구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성찰법을 두 가지 더 알아보자. 당신에게 맞는 성찰법을 찾고 싶다면 살펴보길 바란다. 직무에서 에너지를 높이고 싶을 때, 하루를 정리할 때나 직업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아래의 5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자문자답해보라. 되도록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라. 1. 나를 유능한 뭐뭐뭐로 만들어주는 내가 좋아하는 모습 3가지. 2. 나를 유능한 뭐뭐뭐로 만들어주는 귀중한 기술 3가지. 3. 나를 유능한 뭐뭐뭐로 만들어주는 유용한 성격 3가지. 4. 나를 유능한 뭐뭐뭐로 만들어주는 자랑스러운 성취 3가지. 5. 나를 유능한 뭐뭐뭐로 만들어주는 강점 3가지. 이 연구에서 질문 속의 뭐뭐뭐는 리더였다. 일이든 개인사든 당신이 현재 수행하는 역할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회계사, 엄마, 의사, 형제, 친구 등 역할을 한 가지 고른 다음 질문이 요구하는 3가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각 문장을 완성하되 당신이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좋아하며 그것이 어째서 당신의 직무 성과를 높여주는지 전부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가들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자기 표현의 글쓰기를 훈련하는 사람들을 평가해달라고 제3자에게 부탁했다. 평가자들은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직무에 관한 열정과 몰입도 그리고 영향력 모두에서 더 높게 평가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을 때 하루 중 정말 좋았던 일 3가지와 그 일들이 잘 풀렸던 이유를 글로 써보라. 시간은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은 것처럼 사소한 일도 특별 지원금을 받은 일처럼 중대한 사건도 좋다. 일터, 가정, 친구,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좋은 일이라면 상관없다. 그런 다음 좋은 일 목록에 적은 각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적어보라. 어떤 대답이든 괜찮다. 가령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은 일을 좋은 사건이라고 선택했다면 어떤 동료가 당신을 생각해서 일부러 사다 주었기 때문이라거나 여럿이 함께 있었는데 당신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용기를 내어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특별 지원금이 나온 이유도 마찬가지다. 신의 가호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일을 잘해서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듯 긍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글로 써보면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동안 저녁마다 이 훈련을 한 경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 건강 지표와 삶의 질, 행복 지표가 모두 높아졌다고 한다. 유연함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7가지 지침. 1. 내가 도전하리라 예상하는 미래 경험이 무엇일지 확인하라. 한 장에서 정의한 학습 가능성이 큰 경험이 이 범주에 속한다. 가시성이 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위험 부담이 크며 경계를 초월하거나 새로운 사람과 상호작용해야 하는 경험 말이다. 2. 학습 마인드셋을 선택하라. 단순히 좋은 성과를 달성하는 수준을 넘어 그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 모든 것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라. 이처럼 배우는 사람의 자세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3. 목표를 정하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개인적 기술이 무엇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목표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현재의 고통에서 목표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내가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을 말한다. 또 내가 원하는 미래의 자아상이 목표의 토대가 될 때도 있다. 4. 몇 가지 실험을 계획하라. 미래의 경험을 이용해 내 목표를 앞당기려면 어떤 실험을 시도할 수 있을까? 실험 초기에는 어떤 사소한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더 크고 대담한 실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까? 그것은 어떤 실험일까? 실험 계획을 글로 작성하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친구처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계획을 알려라. 마지막으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5.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라.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6. 경험을 하는 내내 주변의 피드백에 마음을 열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얻어라. 첫째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반응을 포착하라. 아울러 주변에 내가 뭐뭐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새겨들어라. 뭐뭐는 나의 목표다. 7. 체계적으로 성찰하라. 나는 이 경험에서 목표와 관련해 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는가? 실험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야 할까? 다음 경험에서도 동일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싶은가?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가? 코치가 자신에게 하는 질문. 코칭 전후에 확인할 것들. 코치 E가 자신의 문제를 완벽히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양질의 코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코칭 시간에는 전화나 이메일 때문에 주의가 흩어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코칭에만 완벽히 몰입할 수 있을까? 나와 코치가 이 관계 내에서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경계와 조건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가령 나는 코치에게 1회 만남에 예상되는 소요 시간과 만남 주기를 구체적으로 밝혔는가? 나는 이제까지 코치가 말할 때 내가 온전히 몰입한다는 사실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었을까? 예를 들어 나는 코치의 말을 부연했을까? 코치 E에게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나는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가? 가령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는가? 코치가 현재의 경험을 어떤 마인드셋으로 바라보는지 짐작할 만한 단서는 무엇일까? 내가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문제를 찾았는가? 코치가 코치에게 하는 질문. 코치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만들어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모습의 리더가 되기 위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안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피드백과 암묵적인 피드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대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정서적인 피해 등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것이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봅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령 분노를 최대한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까? 당신이 꿈꾼 리더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신이 현재 가장 원하는 목표를 몇 마디로 간단히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실험을 촉진하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이 사안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목표를 이루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가지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면 좋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실험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이 이 실험을 하면서 책임감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임 파트너가 되어 당신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당신이 정상 궤도를 유지하게 도와달라고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척 상황을 측정하고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라. 당신이 개선하기로 선택한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분입니까? 진척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피드백을 얻었습니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담긴 피드백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해석할 만한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당신에 대한 주변의 반응 중 예전과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당신은 예컨대 나는 뭐뭐 경청 혹은 개방성 같은 목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피드백을 요청했습니까? 그랬다면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주변의 피드백을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당신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발산하는 신호는 피드백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다음에는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현재 목표를 계속 추구해도 좋을까요? 다른 목표를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자기 코칭을 시작하기 위한 질문. 코치가 하는 질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혼자 힘으로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제까지 소개한 질문의 상당수는 자신에게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탐구에 적합한 마인드셋을 갖추고 싶다면 아래의 질문으로 자기 코칭을 시작하라. 자기 코칭 시작 전 나를 파악하라. 지금은 자기 코칭을 시작하기에 적절할까? 나는 내 문제를 완벽히 탐구하기 위해 자신을 연민할 수 있을까? 전화, TV, 이메일 등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코칭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모든 생각과 감정에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자기 코칭. 이제 적절한 마인드셋이 갖추어졌다면 자기 코칭을 계속하기 위해 앞에서 소개한 코칭 질문을 사용하길 바란다.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하여. 나를 편견덩어리라고 불러도 좋다. 당신은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신은 평생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개선했으며 성장하고 변화하고 진화했군요. 라는 말을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열망하는 성장 안에 내가 내용 중심 성장이라고 부르는 목표를 얻어도 좋다. 코딩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외국어를 정복하고 동호회를 조직하고 공예 기술을 연마하고 시인이 되는 활동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롤 모델 같은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동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싶다면 개인적인 성장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책이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 여정에서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당신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할 영역을 찾도록 동기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개인적인 성장은 당신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변 사람한테도 그 혜택을 확산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도, 사람들이 현명한 행동 방침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다. 또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울 여지도 크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당신과 삶을 공유하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이 책 전반에서 수차례 강조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겠다. 성장하려면 경험에서 학습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명언 제조기로 유명한 존 맥스웰은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한다. 변화는 필수요, 성장은 선택이다. 좋은 삶에 안주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핵심에서 멀어진다. 당신이 모든 것에 답을 알고 삶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대답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악재가 터진다. 예상치 못하게 해외 근무라는 날벼락을 맞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비극적인 죽음으로 집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지도 모른다. 또한 업계 상황이 변한 탓에 당신이 보유한 전문 지식이 한순간에 구식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고, 뜻밖의 승진으로 생각조차 못했던 기술이 당장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 아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양한 새로운 경험 앞에 던져져 무기력한 기분을 느낄지 누가 알겠는가. 당신이 이런 식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용기와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신이 따를 계획과 의지할 체계가 있다면 천군만마가 부럽지 않다. 그런 계획과 체계가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유연함의 기술이다. 커다란 혼란이나 외상적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에서 학습하고 성장해야 옳다. 그렇다고 꼭 그런 상황에서만 학습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업무 상황이 평소와 다르지 않고 삶이 잘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자신을 개발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한다. 운동을 해 건강을 지키듯 유연함의 기술을 이용해 정신과 감정을 단련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당신의 강점, 회복 탄력성, 민첩성, 적응력을 모두 강화할 수 있다. 이 특성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리 웨인즈웨이그의 말을 새겨듣자.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운동을 못한다고 말하지만 운동하는 사람은 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하는데 기분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학습도 신체 운동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학습은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학습한다고 해서 완벽해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그렇듯 학습할 때도 신이 나고 좋은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심지어 학습할 기회를 더 찾고 싶어지죠. 나는 보통 한 주에 80시간, 90시간을 일하는데도 책 읽을 시간은 충분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할 방법을 찾는다.
유연함의 기술이 내미는 손을 잡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당신의 일부로 만들어라. 유연함의 기술은 성장하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자신의 취약점을 다룰 때도 도움이 된다. 참된 성장 중에는 자신의 취약점을 반드시 마주하게 된다. 성장과 취약점의 관계에 관한 보석 같은 명언은 많다. 그중 나는 시인 데이비드 화이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특히 좋아한다. 그는 무한한 열정을 강요하는 우리의 허슬 문화에 관해 가장 심오한 통찰을 보여준다. 속도가 우리의 핵심 역량이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처럼 바쁘게 일하는 습관을 포기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힘이 주어질지 전혀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진정한 모든 성장이 자신의 취약점을 마주하고 고통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직관적으로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바쁘게 몰아대기 시작했다. 그래야 자신의 취약점과 고통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에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덜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마음과 정신 영역을 인지하고 해부해야 한다. 학습 마인드셋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가끔은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도전을 더 수월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 그뿐 아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유의적인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유지하는 힘도 생긴다. 사람들이 성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일은 나의 목표이자 내 삶을 충만하게 해준다. 물론 사람마다 효율을 다르게 정의하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이 책에서 그런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그리고 삶의 모든 경험에서 그 경로를 계속 따르도록 해줄 체계적인 방법을 찾았다면 나의 가장 큰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건 당신에게 달렸다. 부디 성장의 날개를 달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기원한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